국회가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대립했던 지역 상품권 예산은 기존 1조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에서 약 9만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는 이탈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압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구가 가장 크게 올랐고 서초나 송파, 용산도 들썩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7%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대미 수출은 감소하면서 미국발 관세 타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휴일로 증권시장은 멈췄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는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되죠. 네,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선고 절차는 개시됩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으로 이 후보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 쟁점인 요지를 읽고 결론은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합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는데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직접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싼 관측은 어떻습니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사임할 전망이 나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 공직생활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외교안보부처장관과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에게 대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대미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출마 선언은 내일 오전에 국회에서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임 이유를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증액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지역사랑화폐 예산도 중간에서 합의하면서 오늘 중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리됩니까? 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저녁 8시쯤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022년 5월 코로나 극복을 위한 62조 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당초 정부 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이 됐는데요. 최근 산불과 내수 부진에 대응하고 첨단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에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이 추진해온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주장하며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하기도 했지만 여당과의 최종 협상을 통해서 4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에는 2천억 원이 증액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원안 대비 1,7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가 장학금 기준도 높여 예산 1,157억 원 상당이 증액됐고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 도로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사업 예산으로도 8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했던 마약과 딥페이크 등 민생 수사 예산 500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가입자의 이탈은 멈추지 않고 막대한 웃돈을 붙여 중고 유심을 팔겠다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압박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SKT 인증을 막는 금융사는 매일같이 추가되는 형국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SKT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통신업계에서 1위 점유율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T는 지난 2월 기준 휴대폰 회선 2,497만여 개를 보유하면서 총 4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KT의 29.9%나 LG U+의 26.3%보다 많아서 시장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었는데요. 신규 가입자가 정체되기 시작한 3년 전부터 이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 사태로 점유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대두된 겁니다. 해킹 사태가 알려진 지난 22일 이후 일주일간 9만여 명이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탈했는데요. 유심 교체가 시작된 28일부터 이틀간 7만 명이 갈아타면서 이탈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SKT 유심을 못 구한 사람들에게 15만 원씩 웃돈을 붙여서 중고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는 중고 마켓에서 그런 거래들을 차단하겠다고 하고 여러모로 혼란이 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국회의 압박도 거센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SKT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거셌는데요. SKT 해킹 사고로 인한 불안함이 이유인 만큼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예, 지금 보면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법무법인 세 곳의 SKT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대비해 SKT 인증을 차단하는 모습이 국내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업계도 합류하는 모습인데 미래에셋증권이 인증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종 유통사와 보험사 등에 이어 증권업계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차단된 서비스가 정확히 뭡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9일부터 모바일 웹 접속권에 SK텔레콤을 통한 인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최근 SKT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앞서 증권사들은 지난달 24일부터 SK텔레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공통적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증권사들은 유출된 유심 여부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앱을 통한 주요 금융 서비스 이용 시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별도 인증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증권사들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고도화하면서 보안 조치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모바일 앱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는 SK텔레콤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 상황을 금융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비상대응 본부를 통해 1단위의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인데요. 금융당국은 아직 부정인증과 관련한 특이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 금융인프라 기관은 해킹 등에 대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각 금융업계별로 SKT 인증 차단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 상황인데요. KB라이프와 NH농협생명 등은 일부 보험사는 지난 24일부터 인증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KB캐피탈 등 캐피탈사에서도 일시적으로 인증을 제한했습니다. 증권사도 인증 제한에 나서는 등 전 금융권으로 대응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이렇게 해킹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 내 일부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3월 초 비인가자가 사내 그룹웨어 서버에 접근해 그룹사와 일부 협력사 임직원 정보를 탐지한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유출에 대해 임직원 일부 개인정보라며 기술과 신차 개발 등에 대한 정보 자산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 이후에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9%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을 확대하며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0.02% 하락한 것과 비교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큰 편차를 나타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은 0.1%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강남구는 0.19%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도봉과 강북은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른 데 따라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종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4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요새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는 어떻습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모양새인데요.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68건으로 집계돼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비교해 65%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토어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년 전에 비해 거래량이 10분의 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토어제 영향에 거래는 줄었지만 성사되는 거래에서 아파트값 최고가가 경신하는 데 따른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버는 돈이 너무 적으면 아예 일할 의욕을 잃고 최소 지원금으로만 버티겠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올해 이 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먼저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와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는데요. 지난해 기준 가구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헛벌이와 맞벌이 동일하게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산 요건의 경우 모든 가구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부채를 포함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600만 원 높아져 신청 대상이 지난해보다 6만 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오늘부터 모바일 등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연결되는 홈택스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로 자동 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의 경우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신청 대상에 해당할 시 별도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해 줍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불확실성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출이 지난달에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 역시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이한승 기자, 전체 수출액은 일단은 괜찮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2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 설 명절 효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면 2월부터는 꾸준히 플러스 성장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계속돼 우려가 컸음에도 이처럼 수출 실적이 견조한 것은 수출 효자 업종인 반도체 덕입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 상승한 117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4월 기록으로는 가장 좋았습니다. D램 가격이 1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부터 25%의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의 경우 수출액이 전년 대비 3.8% 감소한 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동차의 수출이 꺾였다는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 관세 타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까? 네,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1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석유 제품과 2차 전지,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자동차와 일반 기계 등 양대 수출 품목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수입이 533억 달러로 2.7% 줄면서 무역 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대미 흑자 규모가 1년 전보다 9억 달러 감소한 45억 달러에 그치면서 관세 타격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우리나라 재계 지형도 흔들었습니다. 가상자산 열풍에 두나무, 빗썸과 같은 기업들, 또 K방산의 성장에 한화와 LIG그룹의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윤지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92개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자산 증가로 올해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된 곳은 빗썸, LIG 등 총 5개사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며 두나무, 빗썸의 순위가 상승했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방산업 성장세에 LIG 자산이 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등 기업 집단을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해운업 주력 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하나와 HD 현대, 농협 GS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철강업 악화를 겪은 포스코와 유가 하락과 석유업종 악화를 겪은 GS는 재계 순위가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대형 인수합병도 재계 순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한진의 순위가 올라간 대신 금호 아시아나는 대기업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을 인수하며 재계 순위 22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쿠팡과 두나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예외 기준을 충족해 올해도 총수가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 회사들은 대규모 내부 거래 의결에 대한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한국을 찾아 여러 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1박 2일 짧지만 꽉 찬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자정을 넘겨 출국했습니다. 이 일정들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일단 면담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네, 트럼프 주니어와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은 신세계 계열 호텔인 조선 팰리스 내 보안구역에서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오전 7시부터 12시간에 걸쳐 재계 10위에서 30위권 내 그룹뿐 아니라 일부 중견기업 총수 20여 명과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특히 한화그룹은 오너 3형제가 함께 어제 오전 조선 팰리스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화는 방산부터 조선, 태양광까지 미국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조지아주의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허브를 구축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인수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주요 유통기업들의 총수들도 면담이 이루어졌죠. 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어제 오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 현지에 20여 개 생산시설을 만드는 등 CJ는 현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 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뉴욕 공장을 인수해 국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4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민주당에서 경제부처 전반의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편입하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내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논의가 벌어지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토론회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무위 소속 의원 14명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현재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또 그마저도 권한을 위임한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감독 기능의 독립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지능 측면만 강조하고 건전성 감독이라든지 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건 뒷전으로 밀리는 일들이 사실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내어 새로 만들어진 기구에서 그 역할에 집중하고요. 동시에 금융위가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를 없애 금감원 독립성도 높입니다.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맡는 한국은행처럼 금융감독 독립기구를 만드는 식입니다. 네, 그러면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자체에 대한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토론자들은 금융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둘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금융위를 기재부 산하로 편입시키는 안이 거론되는데요. 동시에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재부 역시 예산과 재정 기능을 분리하고요. 이때 금융위는 재정 기능 부처 밑으로 들어가는 안입니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정책을 도맡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이정문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조직 개편한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디즈 지웅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내륙에는 약한 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동해안을 따라 지역 곳곳에서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보됐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